고기능 ADHD가 정말 작동 잘 되는 그 직업군 하면 나오는 게 1번이 응급실의사, 2번이 전투기 조종사. 정말 큰 회사 CEO. 또 왜 그럴까요? 그 ADHD가 진화론적으로 네. 원래 필요한 기관이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네. 내가 저 사냥할 때 네. 다른 동물이 날 노린다는 것도 알아야 살아남죠. 네. 이것들이 네. 진화론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게 현대사회가 되면서 좀 필요가 없어요. 마치 당뇨병처럼.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막 성인 ADHD의 많은 경우는 자녀들 진단받으러 갔다가 자기가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공부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육심리학회, 우리 일반적인 이제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학습 기술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건데요. 회장을 역임하신 이제 교육심리학 공부법의 어떻게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제 만나 뵙게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저는 학부에는 인간 학습과 발달, 학습 전략의 개발 이 과목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는 학습장애, 교육 및 심리 검사 개발 이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요즘 교수님 제가 댓글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들이 나는 변호사님 ADHD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다든지 난독증이 있다든지 이런 소위 학습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학습 장애란 그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게 감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이제 ADHD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충동성과 과잉 행동이 있던가 아니면 이제 부주의하다 그러죠. 이너텐션이라고 해서 산만하던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형도 있을 수 있고 하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것들이 이제 증상을 보시면 다 자기에 해당돼요.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왜 중요하냐면 본인의 어떤 학업이나 그다음에 소위 이제 진로 혹은 직업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생겨야만 사실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적응상의 문제가 없는데 증상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ADHD를 하더라도 기능이 높은 ADHD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진짜 사례인데요. 이제 외국에서 ADHD 이제 연구하던 사람들에 보면 의외로 기능 높은 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있냐? 응급실 의사. 왜? 모든 사람들이 막 지금 환자 돌아오고 있거든요. 난 이 환자한테 집중하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산만해. 단점만인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능 ADHD가 정말 작동 잘 되는 그 직업군 하면 나오는 게 1번이 응급실의사, 2번이 전투기 조종사. 또 왜 그럴까요? 많은 요소들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저도 몰랐는데 전투기를 타잖아요. 그럼 모든 게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하고 계기하고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급강할 때 무중력 상태가 되면 지금 올라가는 느낌이 든답니다. 근데 계기는 지금 낙하에서 추락하는 걸 보면 뭘 믿어야 될까요? 내 몸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몸을 믿는데 이 고기능 ADHD 학생은 저걸 믿어요. 완전 분리를 버려가지고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초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의 집중의 산만의 문제는 뭐냐면 어디다 집중하고 주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한 거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 주의 전환이 왔다 갔다 해야 일반적인 경우인데 ADHD 학생 중에 큰 특징이 주의 집중도 못할 뿐만 아니고 주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픽세이션이 되거든요.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전투기 조종사. 마지막은 정말 큰 회사 CEO. 왜냐하면 자기가 사인하면 5천억을 써야 돼요. 보통 사람은 덜덜덜 떨 못합니다. 사인해요. 안 되죠. 그냥 해버리지 뭐. 약간 분리된 일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ADHD 증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시든지만 문제는 기능이 높은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것 때문에 굳이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직업적 장면에서는 큰 문제 없지만 결혼 장면에서 문제 있을 경우는 또 진단을 받아서 또 상담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이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ADHD가 증상이 있을 때는 영향 미치는 곳이 있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어렸을 때는 생활 사태나 학교 장면에서 다 문제를 보이지만 성인이 되면 굉장히 많이 조절이 되고 익히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인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 부적응 현상이 있을 때는 사실 진단을 받고자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자기 통제 또 필요한 지원, 자원, 약물 도움을 받아서 그걸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거기에 매몰되는 것도 무섭고 네. 그다음에 그 ADHD가 진화론적으로 네. 원래 필요한 기관이었다. 아. 왜? 우리 600만 전에 우리 조상들은 네. 내가 저 사냥할 때 네. 다른 동물이 날 노린다는 것도 알아야 알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적절하게 산만하지 않으면 저기 뭐야 저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죽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ADHD 그 충동성 확인도 이것들이 네. 진화론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게 현대사가 되면서 좀 필요가 없어. 마치 당뇨병처럼. 당뇨병이 원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당을 네네. 몸에 축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옛날에 되게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예, 먹을 거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되니까요, 600만 년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약간의 기능이나 부적응 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 현저히 그거는 우리를 지켜준 되게 고마운 기능들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뭐 희화화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네. 심각성이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경과에 대해서는 들어보셔야지 바로 jump into the conclusion에서 나는 ADHD가 안 돼. 이거는 아닌 거 그건 아니네요. 네네, 아니네요.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기능과 적응 상태가 얼마는지, 어느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막 성인 ADHD의 많은 경우는 자녀들 진단받으러 갔다가 자기가 받습니다. 원치 않게 자기가 받게 되시는. 물어보니까 다 자기 어렸을 때 똑같으니까 네.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어이가 주는 그 느낌 때문에 ADHD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내 생활 형태를 만드는 것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적응과 부적응 문제 같아요. 네네. 결국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것 어디까지고 사실 자원이 많고 지원이 많으면 내가 충동적이고 계획 못해도 옆에서 다 해주는 그 로봇이 있든 그건 사실 적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적응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기능들, 알람, 그다음에 또 AI들 통해서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적응적으로 삶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는 학습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극복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까? 언뜻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조금 주의 집중 어떤 분산을 좀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한다든지 그런 것도 학습 기술에 가지고 때 이제 보면 이제 분산법이 더 효과적이고 일반적이고 중요하고요. 사실 ADHD 학생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조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기 1시간 정도 공부해 하는 것과 1000시간 앉아 있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1000시간이면 해본 적 없죠.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1시간이라는 의미가 마치 1000시간으로 느껴지면 어떨까요? 저는 충동적으로 뛰어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15분, 20분마다 알람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럼 땡 치면 지금 첫 번째, 땡 두 번째, 세 번째. 나 이제 1시간 했네. 이게 이제 소위 그 어떻게 보면 주의 집중을 도와줄 수 있는 적응적 기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시간 조망이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것들을 내가 기억해서 그걸 끌어오지 못하면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조망할 때 어떻게 보면 이벤트 마커를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못 하겠네요. ADHD가 고기능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그것들이 잘 기억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 있다는 기억을 해내야 되고 유연하게 그걸 오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성을 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HD의 인지 결손 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행 기능 수준에서 여러 결손이 있어서 시간 조망부터 시작해서 조절까지 어렵다. 이론들이 이미 있습니다. 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계기적 도움을 그건 받아서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네요.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적응하면 되거든요. 적응할 수 있게 사실은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기왕이면 기존 ADHD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네. 한편으로 댓글 달리는 것 중에 난독증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원인, 지금 ADH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진화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들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난독증은 이게 이유가 좀 있을까요, 원인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을 읽는다는 게 네. 결국 뭘까요? 이거를 음화하는 거. 네. 읽고 형태를 보고 네. 그다음에 그 읽은 것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난독증은 그 각각 단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을 보고 음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형태를 보고 네. 우리가 음악을 내야 되거든요. 예. 시각적으로 이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사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읽는다는 게 그냥 눈으로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 이건 이너 랭귀지입니다. 읽고 있어요. 속으로. 따라서 읽고 있는 거죠. 물론 예. 빨리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네. 음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형태를 보고 내가 그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그럼 그것에 연결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읽은 거를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인지적으로 이게 확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계마다 어려움을 볼 때 난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단계마다 그 형태를 파악하고 그거를 음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보통 하나씩 둘씩 이제 점검을 해서 검사를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네.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음을 쪼개는 훈련을 해볼 수 있는 없냐. 이게 난독증 할 때 제일 첫 번째거든요. 음을 쪼개는요? 네. 그 가라는 건 무하고 뭐의 합성어일까요? 그하고 압니다. 그하고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음소에서 음절 그러면 간다는 뭐하고 뭐의 어떤 음절과 어떤 음절의 합이냐? 그러면 간 다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나오는 그게 거예요. 안 나. 그러니까 통음적으로 보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음으로 나누고 음화하는 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음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음소에 대한 인식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사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더라도 이거를 유창하게 읽어야 돼. 네. 천천히 읽으면요 다 까먹어요. 네. 원래 모든 거는 저희가 인지 영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은규 변호사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충 이게 읽으시면 이걸 그 7글자, 10글자 운절되는 거를 한 1분 동안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하면 이은규 앞에 기억이 안 나요. 날라가 버렸죠. 단기 기억에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정해져 있고 제 역량은 이걸 재구성해서 계속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읽는 데만 시간이 들고 읽는 데만 하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유창성도 확보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해도 사실적 이해가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추론적 이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면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비판적 독서를 합니다.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 네. 어휘가 있어야 돼. 네. 없으면 저 사람이 저자가 한 얘기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서로 부딪혀야 네. 비판적 생각이 되죠. 그럼 나는 읽어낼 뿐만 아니고 내 생각도 있어야 돼요. 네. 그건 이건 어디냐면 예전에 읽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끌고 와서 자기 걸 해야 되죠. 네. 이게 없으면 비판적 독서가 안 되면 추론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읽기에 각각 단계마다 어려움을 보이는 거고요. 만일에 조금 높은 정도의 학습자라면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읽기가 생산적 읽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오늘 이를테면 간단하게 뭐 학습장애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겁니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럼 이은규 교수님이 나중에 끝나고 와서 야, 학습장애가 말이야 이거 하고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재구성해서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기. 그 읽은 것보다는 훨씬 많은 걸 재구성해내는 게 네. 진짜 성숙한 학습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읽기는 생산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면 난독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읽기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은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의 부분을 난독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초기 읽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갈수록 이 문해력에서의 어려움들, 난독증은 큰 이슈가 됩니다. 네. 특히 요새같이 이렇게 그 자원이나 어떤 그 환경이 변할 때, 디지털 환경이 변할 때도 이런 문해력 이슈가 앞으로는 기능적인 그 난독증이 많을 수도 있어요.
리터러시의 개념이 이제 과거에 뭔가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요즘에는 그걸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이 그것도 포함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독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네. 근데 그것도 보고 있어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난독증이라 그러면요 들었던 생각 못 읽나는 어떤 하나 정도의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감기도 목감기, 코감기 다 다르듯이 굉장히 그래서 각각을 체크하고 올라옵니다. 난독증 검사할 때도 다르네요. 저희들이 그 각각의 주요 기술들을 확인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으신데 네. 이제 잘 안 되니까 이 난독증이 이렇게 이제 확대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필요한데 나는 아무것도 문제 없어라고 도망가시는 분. 둘 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과장하는 분 문제고 정말 저 검사가 결과인데 나는 괜찮아라고 도망가시는. 근데 사실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어떻게 후자가 더 문제죠. 문제가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본인뿐 아니고 옆에 분들한테도 상당히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형태를 인식 못한 난독도 있고 음화가 안 된 난독도 그렇죠. 있고 이해나 사용을 못한 난독도 있고 이게 그런 그 원인마다 솔루션이 좀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산은 또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나요? 난산이라는 게 이제 그 계산의 문제잖아요. 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지 기술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실행 기능이 요구됩니다.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또 곱셈을 하면 또 위에도 받아 올리면 받아 내리면 해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이 거기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난산증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넘버 센서라고 그러죠. 수 감각부터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1하고 2와 1하고 10, 1하고 1000 거리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할 때 1하고 1000하고 1하고 2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3부터는 큰 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수량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돼야 되는데 1살, 2살 때 극복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수 감각 자체가 문제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직산이라고 합니다. 직산. 사실은 이게 이제 수비타이징이라고 하는데 그 2 더하기 3 하면 계산하세요. 그냥 튀어나오세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튀어나오는 이게 직산입니다. 즉시 세기가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억에 그러잖아요. 이거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숫자에도 하나는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는 거잖아. 직산이 안 돼요. 직산이. 그러니까 즉시 세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저희가 끄집어내는 거지 연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투이티브하게 그냥 수세기 기술입니다. 그럼 원래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연산 법칙. 연산의 알고리즘 법칙 있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오면 실제로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참 민망하지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뭘까요? 그런 식으로 밑에 분모 통일하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5분의 이걸 더해가지고요. 뭐 그냥 알고리즘이 어디 있어요? 통분 개념이 어디고 통분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장제 수학은요 이해하고 계산식 세우고 하는 문제 해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많은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와 생각보다 이게 연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영희와 철수가 있는데 영희는 저 철수보다 3개 더 많고 뭐 둘은 5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읽고 영희와 철수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 봐야 되고 전체가 얼마인지 계약하고 식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계산도 잘해야 돼. 연산까지 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기술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다들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거가 독해력,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의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기술해야 되는 연산 기술 이것도 필요. 그러니까 다 세워놓고 또 틀린 애들 있어요 가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건 이 굉장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절차들이 통합되어 엄청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실행 기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자기도 해야 되고 우회로 만들어야 되고 통제하면서 조절해야 되고 결국 답까지 나와야 되고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세부적인 단계를 나눠 듣다 보니까요. 저도 조카가 있어가지고 먼저 수학 문제, 뭐 산수 문제 푸는데 틀렸다 이러면은 제가 딱 봤는데 이게 일단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두 명이 나온 누가 많이 들고 있고 머리 지었는데 어떠면은 성인이 봐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단어가 더하기를 뜻하는지 빼기를 뜻하는지 합을 뜻하는지를
금방 알아내야 돼요. 네, 그럼 이거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필요하네요. 그래서 연산이 그냥 막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인지적인 유연성을 엄청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연산만 들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연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이거 같습니다. 상당히 그 빨리 얻어내는 것도 아이들이 해서 그걸 익숙해진 거잖아요. 익숙해지는 맞습니다. 예.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